그 미국은 우리하고 은행 시스템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시스템보다 우리나라는 지금 은행이 대부분 다 대형화돼서 몇 개 없잖아요. 근데 미국은 상당히 많지 않나요? 줄어도 우리보다 월등히 많죠. 그죠? 네, 많겠죠, 당연히. 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우리나라하고는 구조가 다른 것 같긴 한데 지금 보시기에 이 실리콘밸리뱅크의 어떤 폐쇄 조치가 밀파만파 확산될 만한 연결고리가 혹시 우리나라 구조하고는 달라서 좀 있는지. 우리나라요? 아니 미국이요. 미국이 우리나라하고는 구조가 달라가지고 혹시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번에 조치를 취해졌잖아요. 모든 예금자에 대해서 보고한다고 했는데 일단 이 정도면 물론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된 건 아닌데 적어도 이 실리콘밸리뱅크 때문에 다른 기업으로 뭔가 좀 옮겨갈 리스크는 조금 차단이 된 건지 그 부분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우선 이건 새로운 변종 뱅크런이고요. 네. 변종. 예, 뭐 얘기 들어보니까 얘네들의 예금이 180조 달러인가? 180 빌리언 아무튼 저 숫자가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180인데 하루 만에 55조 나갔습니다. 예, 42 빌리언 달러였어요. 하루에. 하루에. 그거는 이전에 있었던 가장 큰 뱅크런이 10일 동안에 제 기억으로는 네. 16.7조 달러가 나갔거든요. 그게 혹시 언제였죠? 그게 그때 정확히 1980년도였나? 그치. 그러니까 지금처럼 뭔가 이렇게 뭐 핸드폰으로 우리가 쉽게 인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디지털 시대가 아니었던 거죠 그때는.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돈을 다 못 받을 수도 있다. 이 패닉이었던 거죠. 네, 그게 그 법인 고객과 디지털 금융과 다 복합적인 오묘하게 조화가 된 아주 기념비적인 사건이에요. 이런 사건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줄 서서 저 돈 찾아가세요 이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물리적으로 그렇게 많은 돈을 한꺼번에 뽑기가 힘들 거거든요. 매니징을 잘못했다라는 것도 맞는데 네. 이 회사는 제가 볼 때는 지난 3년 동안에 예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으니까 자기네 딴에는 잘했다고 생각했겠지. 왜냐하면 위험 자산을 투자를 한 게 아니라 가장 안전한 가장 안전한 국채를 집어넣었다고 생각했겠죠. 네네. 근데 이제 듀레이션 갭에 대한 그 리스크를 전혀 감안을 안 했던 부분이었고 또 미 연준이 금리를 안 올린다고 얘기를 한 게 1년 반도 안 되잖아. 그렇죠. 연준을 뭐 믿고 뒤통수 맞은 것도 있죠. 그래서 결국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시스테믹 리스크라기보다는 뭐 한마디로 말해서 미 연준 리스크였어요. 제가 생각할 때 왜냐하면 얘네들 예대율이 40%야 40%. 지금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데 higher risk deposit base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loan plus security as a percent of deposit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네. 예. 근데 이건 securities는 지금 정부 부채 들고 있는 거잖아요. 정부 채권. 증권. 네. 보통 우리가 은행 애널리스트는요. 리스크 어버스 할 때 리스크 웨이티드라고 해서 할 때 정부채 들고 있잖아요. 그럼 영가중 0으로.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BIS 비율을 구할 때도 그거는 뺀단 말이에요. 위험 자산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레귤레이션의 이슈, 금리를 너무 빨리 올린 이슈. 그렇지. 여기에 갑자기 누가 이 은행 망한다더라. 예금 못 받을 수도 있다더라. 하게 확 퍼져버리니까 하루에 일어났던 현상이죠. 그렇죠. 예, 그럼 이거는 당연히 정부가 개런티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물론 문제 있죠. 그렇지만 금리 분명히 얘기했지만 미국이 감당 가능한 금리라는 게 있잖아요. 네. 예, 그 감당 가능한 금리라는 것이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정부 자체도 감당 못하는 금리가 5% 6% 땡기는 거예요. 저희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한 1년 정도는 유지시킬 수 있겠지만 1년, 2년 이상으로 금리를 5% 6%로 그렇게 한 1년 만에 땡겨서 놔두면은 그건 정말 충격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네. 왜냐하면 미국의 은행이라는 것 자체가 아시겠지만 장기 머추리티잖아요. 네. 상당 부분이. 뭐 채권 투자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이 머추리티 피리어드를 이렇게 늘려놓고 금리를 그렇게 프로젝트 못하는 쪽으로 한 1년 만에 5%를 땡겨버린다. 이거는 예측을 제대로 못한 거죠, 결국.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한 액션 자체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막아준 거요? 네, 그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슈는 얼마나 이 높은 금리를 유지시킬 거냐 하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그게 보세요. 근본적인 거라. 이거죠. 저희가 지금 계산해 봤더니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지금 금리에서 정말 더 올라간다. 그러면 어쨌든 얘네들이 팔아야 되면 채권 손실 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평가 손실 다 잡아놓고 하면 이거 완전 다 이제 파산이 돼서 그냥 자산을 다 나눠줘야 되는 케이스가 됐다. 그러면은 예금이 그래도 한 20% 깨져요. 그러면 20%의 홀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예. 갖고 있는 자산을 급하게 처분하게 될 경우에는 네. 20% 손실 불가피하다는 말씀이시죠. 뭐 그 정도 15에서 20%예요. 근데 아주 큰 건 아니죠. 어쨌든 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은행이 왜 있어요, 그죠? 예, 그게 모든 은행들이 다 또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되면 네. 뭐 이걸 다 팔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정부 부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리스크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만약에 뭐 지금은 오히려 안전자산 선호라 그래서 국채 가격이 올랐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두가 불안에 떨어서 은행들 지금 갖고 있는 거 다 손실 아니야. 그렇죠. 야, 그러니까 돈 찾아야 되겠다 하고 모든 사람이 돈 찾기 시작하면 돈 메꿔주려면 은행들이 갖고 있는 정부 부채를 던져야 돼. 네, 시장에 그럼 어떻게 갖다 됐어요? 던지면 금리 금리가 폭등하고 완전 예. 이게 사이클이 그러면 네. 평가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그렇지. 있고. 그게 실현손을 이거는 미 연준이 지금 이제부터는 네. 나 우리 금리 올릴게 얘기 못해. 제가 볼 때는. 네. 그 올릴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질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물론 뭐 지금 현재 스케줄대로면 0.25 정도 올리는 걸로 케이스가 나오겠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속도로 계산했었을 때는 뭐 최근에 지금 데이터 보니까 그 주거비 관련된 쪽 그 부분에 있어서는 워낙 지금 주택 가격이 제법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쫓아간다 그러면은 연말 되면은 주거비도 많이 잡힐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워낙 속도가 빨라요. 예, 그래서 그럼 결국은 금리가 3%대에서 4%대 사이 정도로 수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굳이 금리를 5% 이상까지 올려놓고 오랫동안 기간에 기다릴 필요는 없겠죠. 이런 네. 리스크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네. 말씀하신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니까 실리콘밸리뱅크가 그 예금 받아서 대출로 매칭해놨었으면 더 문제네. 더 문제죠. 네. 이거는 대출 회수가 바로 안 될 거니까 그나마 이제 유동성 있는 국채로 한 게 나쁘진 않을 수 있는데. 아니, 실제로 그 벤처 기업에 대한 대출과 네. 그 일부 투자한게 있잖아요. 제가 네. 보기에는 그거는 굉장히 많은 상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그럴 네, 수 네. 있겠네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제 얘는 약간 어떤 동정론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어느 은행이 하루에 막 몇십 조의 뱅크런을 감당할 수 있겠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JP모건이건 어디건 이런 뱅크런이 나오면 은행은 구조상 10배에서 20배짜리 레버리지 장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은행도 견딜 수는 없어요. 없어요. 네.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감당 못할 금리고 지금 올라와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될 게 그럼 뭐 연준은 그러니까 금리를 감당 가능한 금리라는 게 제 네. 개념은 네. 기업과 개인들은 감당 가능한 금리예요. 무슨 얘기냐면 네네. 기본적으로 정부가 감당 못하는 금리라는 거죠. 지금 이게. 정부가 예. 그러니까 5%면은 재정 적자가 얼마나 크냐면 예. GDP에 매년 6% 깎아 먹는다고. 아, 그렇지.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네. 거는 자, 이거는 누가 감당을 가능한 내가 이자를 낼 수 있냐 없느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개인들의 지금 현재 펀드멘탈은 튼튼해. 네. 그죠? 튼튼하죠. 왜? 임금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실업률도 올라가고는 있지만 괜찮아요. 네. 임금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어쨌든 간에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인컴이 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리고 뭐 인트레스트 커버레이지 뭐 계산하더라도 그리고 또 저희가 기업들 보여드렸지만 지금 투자 등급 아닌 부적격인 회사들도 부채 비율이 한 120-30%란 말이죠. 네. 예, 순 부채 비율로 계산하면 100% 미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리가 2%든 3%든 5%든 간에 캐시플로 가지고 감당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기업의 연체율들이나 뭐 기업 연체율은 지금 1%밖에 안 되고요. 가계 연체율도 좀 올라가서 2%밖에 안 되고 전체 평균 연체율이 1.24예요.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는 이 대출해준 쪽의 문제가 아니야. 그죠? 은행은 프루던트하게 잘하고 있어요. 그거를. 왜냐하면 예대율도 막 급격하게 높이지도 않았고 네. 지금 평균 예대율이
뭐 68%니까. 네. 예. 그러니까 예금을 있는 가지고 대출을 잘해주고 있었고 나머지 이제 비어있는 그 대출을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걸 국채를 산 거란 말이에요. 네. 그게 원래는 BIS 비율을 계산할 때 국채를 사면 리스크 팩터 제로를 집어넣는 게 과거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어느 국가나 다 똑같아요. 그건. 네. 예. 왜냐하면 정부채니까 리스크 없다 이거지만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가 워낙 돈을 많이 썼잖아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이건 정부의 금리의 리스크예요.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툴로서 지금 이걸 가지고 했는데 네. 결국은 이제는 이게 빠르게 시장에 영향을 줘요. 무슨 얘기냐? 예금이 빠져나갈 걸 걱정하는 은행들은 대출을 쉽게 못 해줘요. 그러겠죠. 그러면 대출 증가율이 빨리 안 꺼지고 있었는데 급격하게 꺼져요. 이제부터? 예. 네. 그러면은 이게 경기 침체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럼 여기다 대놓고 금리를 올리는 미 연준이다? 저는 그럼 거기에 신뢰도 제로 이미 벌써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에 대해서도 신뢰도 제로. 예. 그래서 겨우 이나마 이제 지금 다 개런티 하겠다 했으니까. 근데 결국 잘 생각해 보세요. 금리가 떨어져야지만 평가 손실이 줄어. 그렇죠. 그죠? 평가 손실이 줄어야지만 뱅크런이 덜 생겨. 맞죠? 네. 그러면 미 연준은 지금 이머전시 미팅을 하고 있으면서 이 얘기를 안 하고 있을까요? 자기네들이 모를까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여기서부터 금리를 올리는 거는 네. 리스크가 진짜 너무 높아진다라는 것을 이제 피부로 느낄 거예요. 지금 보니까 지난주까지 저희가 데이터가 있거든요. 지난주라는 거는 이 뱅크런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그때까지의 데이터만 봐도 지금 대출 증가율이 연간 환산으로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7%예요. 네. 이게 플러스 6%뭐 이러던 게 네. 5% 6%던 게 마이너스 7로 바로 넘어간 거예요. 네. 이거 굉장히 빨리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뱅크런까지 일어났어. 그러면 은행들이 대출 해줬겠어요? 지금 이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안 해주죠. 그러면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출 증가율이 제로나 마이너스로 가잖아요. 그럼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일 수가 없어. 네. 그렇겠죠. 자, 그쵸. 근데 이제 문제는, 아니, 뭐, 알죠. 사실 중앙은행 입장에서 뭐 대변인은 아니지만,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면 고금리에 따른 어떤 약한 고리가 터져 나갈지를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왜 지금의 금리 수준에 왔냐? 그게 저는 더 중요한 것 같고, 물론 연준이 실기했지. 인플레이션을 초기에 못 잡고 네. 뒤늦게 잡다 보니까 과하고 급하게 이제 금리를 올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네. 그럼 여기서 지금 뭐 과거 일을 따져 묻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언젠가는 해야 되겠지만 네. 그럼 지금 당장 연준이 어떻게 되냐는데 지금 벌써 우리 유 본부장님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시장이 오른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3월 22일 날 50bp 금리 인상 그 전까지 얘기하고 있다가 야 50bp 택도 없어. 25bp 누군가는 아니다. 아예 금리 동결이다. 이제 네. 이렇게 얘기를 못 하기 올리게 될 시작하는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인플레이션 리스크. 네. 아직 인플레이션 완전히 잡힌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또 하나는 뭐 이런 어떤 시스템 불안 리스크. 그러니까 아직 안 잡혔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네. 후행 지표를 보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라고요. 제가 여기서 제 교수님 얘기를 할게요. 네. 예. 교수님 얘기하는 말이 맞아. 내가 볼 때는. 교수님이 혹시 어떻게 되시죠? 네? 아니 월튼 교수님. 네, 아무튼 뭐 그분이 저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네. 왜 자꾸 후행 지표를 보면서 금리를 더 끌어올려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이미 벌써 임금 상승률 0.2%로 떨어졌고요. 네. 예, 그럼 이 곱하기 12 해봤자 2.4%밖에 안 돼요. 음. 네.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주택 가격 말씀드렸죠. 네. 지금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네. 이거 지금 이제 따라올 거예요. 이제 주거비도. 네. 그리고 이미 원자재 가격은 이미 다 빠져 있고. 네. 그 다음에 쇼핑 코스트 다 빠져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미 빠져 있는 인플레이션. 지금 중국에서 나왔던 숫자 보셨죠? 인플레이션 숫자 1%. 중국은 뭐, 예, 중국 많이 뭐 떨어졌죠. 거기에 지금 PPI는 뭐 마이너스. 그죠? 이미 벌써 나와 있잖아요. 걔네들은 석유를 이렇게 갖고 와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인플레이션 우리 못 잡았으니까 네. 여기다 대고 금 때려 올려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당황스럽다라는 거죠. 제 입장에. 자, 또 역시 또 우리 또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제가 또 반론을 한번 또 네.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물론 그 연준의 통화 정책이 아주 세심하게 진행이 돼서 경기도 안 망가뜨리고 시스템 리스크도 없고 그냥 물가만 쇽 잡아 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근데 저는 그거는 정말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오버페이스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뱅크런 나고 하니까 그럼 여기서 금리 인상 멈춰. 그리고 내지는 뭐 금리를 다시 내려치려고 한다면 인플레가 지금 뭐 본부장님은 잡혔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은 인플레가 아직도 잡히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쪽이 저는 훨씬 많다고 생각하고 네. 또 제가 얼마 전에 미국도 출장 갔다 왔지 않습니까? 네. 미국 현지에서 느끼는 물가에 대한 부담은 엄청 심해요. 개인들은 굉장히 여전히 물가 많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가- 삼겹살 2인분 먹으면 10만 원 나온다는데. 그리고 하나같이 얘기하는 네. 게 연봉 내가 많이 받아봤자 뭐하냐 아무 의미 없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연준 입장에서 물가를 두려워하는 거는 기대의 심리가 꺾이지 않고 계속 살아있으면 결국은 물가가 올라갈 거니까 내 월급 더 올려줘.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 뱅크런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연준이 원했던 네. 네,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가 지금 그냥 시스템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대출을 계속 해주고 있으면은, 네네. 그죠? 계속 대출을 갖다가 10%씩 늘려주고 있으면은 인플레이션 안 잡혀요. 그러니까 미 연준이 아무 유동성을 빼내도 네. 그 돈이 국채에서 빠져나와서 대출로 가면은 위험성 자산으로 가기 때문에 네. 경기는 살아있단 말이죠. 굉장히 세게. 네. 그렇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안 잡힌단 말이죠. 네. 근데 이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태가 뱅크런이 터지는 순간부터는 네.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어요. 뭐 그거는 그렇긴 하죠. 제가 여태까지 뱅크런을 너무 많이 봤잖아요. 30년 동안 들여다보면서 네. 어떻게 됩니까? 뱅크런이 일어나는 순간부터는 거기 예금해 놓은 사람이 돈 쓰겠어요? 못 쓰지. 네.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빨리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대놓고 우리가 인플레이션 이거 아직 안 잡혔어 하고 있으면은 네. 늦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러니까 물론 맞는 말씀인데 네. 이거를 그렇게 아주 정교하게 아니 아주 정교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금리를 네. 요번에 올리면 5%잖아요. 네. 그죠? 이미 5%로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이 지금 PC 인플레이션이 4.7이야. 네. 그것보다 더 높아요 지금. 네. 그죠? 그리고 앞으로 이게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예, 아니시라고 생각하겠지만 네. 예, 임금 상승률 플러스 네. 모든 부분을 저희 계산했을 때 지금 주거비가 따라오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 주거비가 따라오는 타이밍이 레깅 이펙트가 보통 1년 넘게 걸리기 때문에 네. 그게 작년 4월부터 빠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 지금 이제 아직 1년이 안 됐어. 그러니까 가지고 올라가는 수준이지만 빠지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빠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거는요 굉장히 큰 임팩트를 줘요. 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빠지는데 소비가 엄청나게 활성화될 일은 별로 없어. 어떤 나라든 간에. 그거는 지금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죠. 중국이 그렇게 돈을 많이 풀고 기록적인 대출 증가율이 나오고 있고 네. 사회융자 총액이 그렇게 크게 늘었는데 집값이 안 올라와요. 소비가 살아나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주거비가 안 빠지고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안 빠지고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스티키하고 정말 페인풀하고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잡히는 순간부터는 네. 완전 다른 그림이 돼버린단 말이죠. 집값이 잡히는 그러니까 순간부터. 저는 그동안의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뱅크런과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불가피한 과정 중에 하나다.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연준이 쫄아가지고 더 하면 안 되겠네라고 느슨하게 풀면 느슨하다니 왜 느슨해요? 5%까지 1년을 올렸는데 네. 그게 무슨 느슨한 거예요? 지금 제가 상대적인 거니까. 아니죠. 5%가 어떻게 상대적인 거예요? 5%는 이미 높은 금리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네. 예? 94년도, 98년도, 2000년도 금리 보세요. 얼마까지 그럼 올렸습니까? 본부장님은 더 올리면 안 된다. 지금 5%는 이미 enough. 이미 enough, 이미 that's enough. enough. 5%에서 정말 5.25? 네. 한 번 더 올린다? 오케이. maybe. 여기다 대놓고 지금 자꾸 계속 금리 올리겠다고 얘기하면은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이거 뭐 이렇게 호미로 막을 거를 네. 그냥 나중에는 이제 진짜 큰일 날 수 있어요. 진짜 디스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으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건 보자는 얘기죠.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올 거냐면은 기업들이 네. 얼마나 생산성을 높이느냐에 따라서 이게 얼마나 변할 건지가 보일 거라는 거죠.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실업률이 올라가는 속도가 어떻게 될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네. 그러니까 모든 거는 리플 이펙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도 네. 뱅크런이 일어난 나라에서
금리를 올리겠다고 나선다면은 그거는 무슨 생각인지 난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거는 엄청난 자신감이 있거나, 네, 네. 예, 뭐 자기네 시스템을 너무 믿어서, 예, 뭐 이게 시스템의 리스크로 전파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으나,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까지 빨리 금리를 올렸던 시기, 뭐 겨우 딱 있다고 치면은 68년도 뭐 80년도 이때에 뭐 엄청난 유가의 변동성 플러스 알파에 정말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뭐 뭐라 그러죠? 스태그플레이션. 네네. 그러니까 이런 시대. 근데 저희는 지금 그렇게 보여지지 않거든요. 아 근데 네 오케이. 그럼 우리 저 박 박사님한테 네. 질문드리고 싶은데 지금 저는 오늘 사실 그 이 상황을 보면서 디플레이션의 그림자를 좀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네. 이 뱅크가 자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이션도 아직 안 죽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유 본부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집값 하락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게 언제냐가 문제인데 네. 예를 들어서 이번 내일 발표될 CPI부터 떨어져 주면 전 다행일 것 같아요. 다행이죠. 네, 그러면 연준도 금리 인상을 잘 못할 거고 그럼 시장이 아주 빠르게 안정될 네네. 수가 있는데 이번에 CPI 높게 나오고 만약에 한 4월까지 CPI 높게 나와 버리면 네네. 연준 입장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에 봉착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동훈 본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 면에서 위험을 계속 키워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5% 이상부터는 거의 폭탄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을 분석을 해보면 네. 지금 남아 있는 게 주거비잖아요. 네. 그죠? 주거비 플러스 식료품 가격이에요. 근데 이게 잡히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식료품 가격의 그 곡물의 가격 추이를 보면 결국은 연말이 되면은 인플레이션 잡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주거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4월부터 주택 가격이 먼저 빠지기 시작했어요. 리딩 인디케이터. 그래서 이게 빠지면은 보통은 1년 넘게 기다리고 나서 빠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주거비가. 근데 주거비가 지금 근원 PC 인플레이션 40%야. 그럼 이게 안 빠지고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높게 자꾸 나올 거란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지금 예를 들어서 그게 숫자가 안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금리를 또 올려야 된다. 이거는 이미 벌써 앞으로 몇 개월 뒤면은 가격이 빠지기 시작할 거다를 알고 있으면서도 네. 그냥 사람들이 뭐라고 욕할까봐 올리는 수밖에 안 된다라는 저희 생각인 거죠. 네. 왜냐? 임금 상승률이 2%대로 떨어져.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스티키하다고 하는 부분. 네. 예. 임금 상승률이 2, 3%대로 떨어졌을 경우에 인플레이션을 5%씩 자극하는 숫자는 나오기 어렵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금리가 이미 5%면은 이미 훨씬 더 인플레이션 앞으로 찾아가는 그 수렴하는 것보다는 높은 수준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네. 프레셔를 주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가 어때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지금 안 좋잖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금리를 3.5%까지 올렸지만 실질적으로 4.6%까지 갔었잖아요. 우리는 감당 가능한 금리가 4.6%가 아니야. 더 낮아야 돼.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소비가 확확 안 살아나잖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실질적으로 감당 가능한 금리가 뭐냐 이건데 자기네들이 실추를 해서 너무 늦게 올리기 시작해서 했던 거를 이미 1년 동안에 엄청나게 빨리 5%나 땡겨놨으니 네. 그래도 한번 지켜는 봐야지. 어떻게 될지를 봐야지. 네. 여기다 대놓고 자기네들이 고집해서 이거 인플레이션 안 잡히니까 또 더 올려야 된다라고 고집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잘못된 정책을 펴는 거라는 거죠. 제 말은. 아니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 유동훈 본부장님 말씀은 저희 뭐 다 이해되고 납득이 네. 되고 네. 동의도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유동훈 본부장님이 그 페드의 위원으로 가셔서 그렇지. 저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거든. 한번 지금 어떻게 야 니들 이제 죽었어. 지금 여기서 보내드릴까, 한번? 여기서 금리 더 올리면 우리 다 죽어 씨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아니, 입장이고. 뭐, 네. 아니 유명하신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듣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그런 입장으로 들려요. 저희는 진짜 한 그 연준 인사위원처럼. 근데 보시기에는 좀 애매하다고 느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런 거 이게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피니시 스윙까지 있어줘야 확실히 잡힐 것 같은데 지금 하려다가 뱅크런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해버리면 제일 걱정되는 거는 인플레도 못 잡고 그러면 결국은 금리를 더 안 올리는 거는 오케이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금리도 감당 못할 금리 맞아요. 그럼 어쨌든 빨리 다시 금리를 낮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안 낮춰줘도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아니 거는 지금 금리 수준이 유지만 돼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제2, 제3의 SBV 은행은 엄청나게 저는 늘어날 거 생각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게- 이 정도 못 버티는 게 맞아요. 그게 사실 한 달 전에 채권 시장의 마음이었죠. 채권이 3.3% 10년물이 3.3% 갈 때 네.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 경기 꺼져.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이 생각을 했던 금리는 거잖아요. 못 견딜 거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건데 채권에선 그렇게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 같아. 그러니까 지금 제임스 블러드가 얘기하는 게 저랑 비슷한 맥락인데 금리를 빨리 올려야 또 빨리 내릴 수 있다. 왜냐하면 빨리 올려가지고 인플레이션 심리를 확 잡아버리면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완화로 갈 수 있는데 어중떠중하게 올리다가 이제 아니 말아버리면 어중떠중이 어떻게 어중떠중이에요? 지금 1년 동안에서 아니, 5%를 올렸는데. 아니 그렇지. 그러니까 맞는데, 그러니까 절대군이 맞는데 봐봐요. 왜 지금 지난번에 물가지표 발표된 다음에 50bp 인상론이 왜 나왔습니까? 물가가 생각보다 안 떨어져 이게 진짜로 끈적끈적해, 이게 정말. 너무 이게 쉽게 호락호락할 볼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왜 이 서구권에서 인플레이션을 램프의 요정 지니의 비유를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안 이유- 들어간다니까. 그 그 이유- 큰 애가 좁은 호리병수로 못 들어가요. 쉽게 꾸겨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네. 시장이 안 믿어줘서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이제 지금 시장이 안 믿어준 사람이 있어요? 네. 예, 이미 뱅크런이 일어나는 순간에 시장이 안 믿는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벤처 캐피탈 쪽 사람들이나, 그죠? IT 쪽 사람들이나 지금 딱 보면은 잘못하다가는 내 인플로이들 월급도 못 줘? 네. 그러니까 돈 빼잖아요. 네. 예,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났어. 자, 이미 지금 미 연준이 바랬던 어닝포먼트 플러스 알파 모든 게 지금 벌어졌어요. 이번 주말에.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저는 이제 유동원 본부장님 말씀이 이제 당위적으로 되게 맞는 말씀 같아요. 아니, 지금, 그러고 그러니까 모두가 희망하는 건데. 지금 당위적인 말씀인데, 자 그러면 우리는 당위는 당위고 얘들이 지금 어떻게 할까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 지금 그 저는 지금 궁금한 게 뱅크런 발생을 했는데 네.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서 막아야 되잖아요. 네. 지금 막아야죠. 절체절명이잖아요. 절체절명이야. 왜냐하면 오늘 저는 이렇게 얘기 나누는 거 보면서 한 가지 너무 불안한 게 부채가 너무 많구나. 큰일 났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듣다 보니까 미국 부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막아야 되기도 하고 인플레이션도 잡아야 되고 디플레도 잡아야 되고 아주 완전히 지금 골 때리는 상황에 너무 어려운 상황이야 지금 갑자기 너무 어려운 상황이 전개된 거지. 딱 일주일 전만 해도 연착륙이고 뭐 착륙 없이 노착륙이고 뭐 아주 그랬는데 속에서 이게 저는 한계 기업은 자빠질 것 같았어요. 근데 은행이 자빠질 거라고는 저는 진짜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상상이 네.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루에 예금의 4분의 1이 날아갔다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하루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실 자산이 없는데도 날아갔다는 건 더 이해가 안 가고 그러니까 뱅크런이라는 것은 간단해요. 뱅크런이라는 것은 저 은행이 대출을 잘못해줬어. 뭐 이상한 데 해줬어. 못 받을 돈이 많아. 그러니까 저거 터져야 돼. 이렇게 돼서 뱅크런이 일어나는 건데 네. 그 부분이 있었죠. 실버 게이트 때문에 시작된 거지만 그 계산해 보시면 GDP에 정말 별거 안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정말 뭐 전체 리플 이펙트 일으킬 정도가 전혀 아닌데 문제는 그 디파짓에 대한 개런티가 없다라는 부분이 97%나 되고 네. 이게 워낙 짧은 기간에 예금이 확 들어왔으니까. 네. 21년도에 왜냐면 워낙 빠른 기간에 미 연준이 돈을 왕창 풀어가지고 그 돈이 지금 어디로 가서 그게 예금으로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금 증가율이 막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그 예금 증가율에 대놓고 그거를 금리를 5%를 올려버렸어. 1년 만에. 자, 이러면은 은행에서는 잘한다고 생각한 게 그걸 거란 말이죠. 잘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정부채를 샀지. 리스크 팩터 제로니까. 네. 아무리 미스매치에 대한 머추리티를 갖다가 하려고 해도 1년 동안에 그렇게 많이 풀어 제꼈다가 그죠? 1년 동안 결국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라 안 취하는 게 맞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디파짓에 개런티는 해주고 나서 네네. 여기서 추가로 금리를 올리는 모습도 안 보여주는 게 맞고요. 그리고 한번 지켜보라는 거지. 5%를 1년 동안에 땡겼으면 네. 1년 정도 5% 유지시켜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내리든지 또 올려야 되든지를 결정하라는 얘기죠. 네, 일단 뭐 오늘 오케이.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번에 금리 동결을 한다라고까지 네.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연준 인사들로 빙의를 해서 네. 한번 가보시죠. 빙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사태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 기존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how fast 부분은 사실 끝났잖아요. 75p 하다가 50pp 갔고 50에서 25pp 갔으면 네. 25p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걸 다시 50으로 올린다? 이건 제가 그건 봤을 때는 잘못된 거죠. 안 되고 진짜 네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요번 사태도 있었고 근데 여전히 얼마나 올릴 거냐 그리고 얼마 기간 동안 높은 금리 유지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인플레가 정말 잘 안 잡히는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시스템의 리스크랑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 지금 이 차트 한번 올려주시고 보세요. SVB가 왜 깨졌냐? 지금 보면은 이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 손실을 집어넣고 계산하니까 0이 나왔어요. 네. 그죠? 뭐가 0이에요 지금? 지금 SVB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T1 캐피탈 레이쇼는 12%야. 아, 그러니까 정말 높았어요. 미실현 아까 제가 했던 네, 미실현, 미실현 손익이 감안하면 자본이 빵이 돼버렸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금리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 임팩트가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걸 다 그 금리로 계산했어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 은행들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아요. 그래도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벌써 지금 현재 금리로 계산했었을 때 이미 5% 밑으로 떨어지는 회사들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제법 생겨요. 네. 예.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가장 눈에 띄긴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올려? 어. 글쎄요. 여기다 올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미 벌써 이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이 몸살이가 바로 들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벌써 나왔으니까 네. 예, 대출을 갖다 막 해주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미스 매추리티를 감안한 부분을 대출해 준다든지 뭔가 할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저희가 볼 때는 뭐 숏텀 론을 가지고 대출해 주든 뭔가 바뀌겠죠. 예? 네, 네. 그래서 사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정부 채권을 들고 있는 거에 대한 불안이 생겨버리면 네. 그렇지. 이거 어떡할 거야? 이 시스템은 망하는 사실은 시스템이에요. 지금 그게 가장 심각한 거잖아요. 지금 좀 그러니까 문제가 거기다 되는 게 대놓고 거기다가 네. 우리가 금리 더 줄게.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냐 근데, 이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가 사력을 다해서 막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제일 우려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저녁 방송을 하면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미국에 있는 예금자들이 미국 정부 국채를 믿지 못하며 이거 어떻게 해야지? 예금자들이 뭐 국채를 던지고 이런 건 아닐 거니까. 아니 예금을 찾으려고 하면 근데 그 사실 찾아서 어디다 보관하겠어요. 다시 은행에 넣어야 되긴 할 그렇지. 텐데. 뭐 집에 며칠 있다가 네. 여기서 빼가지고 다른 은행에 넣겠지. 그렇겠지. 뭐 네. 대형은행으로 이제 몰리는 상황이 벌어질 것 네.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이 금리의 unrealized losses가 그러니까 아직 평가 손으로 잡혀 있는 게 그렇죠. 금리가 여기서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늘어난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네. 자금 조달에 대한 비용이 훨씬 더 늘어나고요. 그러면 이게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호미로 막을 거를 삽으로 막아야 될 케이스가 생긴단 말이죠. 금리를 여기서 1%만 더 올려도. 네. 예. 그래서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은행권의 예대 마진이랑도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네. 예? 은행권의 예대 마진이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은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네. 마진이 올라가는 케이스가 되는 게 아니라 네. 지금처럼 이렇게 마진을 깎아먹는 케이스가 돼버리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지금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뭐 우리 유 본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금리 인상 효과 나타나기 시작했으니까 더 안 올리고 뭐 대충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일 거고. 네. 그럼 사실은 오히려 시장이 다시 여기서 또 랠리를 펼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건 뭐냐면 아까 했던 것처럼 물가가 결국 안 잡혀버리면 어떨까 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물가는 사실 상반기가 아니야. 저 계속 얘기하지만 하반기란 제가 뭐예요? 낙타등 얘기를 하잖아요. 상반기는 기저효과 때문에 물가가 조금씩 낮아지는 효과 분명히 있어요. 내일 나오는 물가 지금 예상치가 6% 정도잖아요. 네. 기존에 6.4였다가 떨어진다고 지금. 네. 그러니까 상반기 걱정이 안 돼. 근데 문제는 하반기 가서 얘가 다시 그러니까 스물스물 좋다고. 올라올까봐 이제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걱정인 거고. 보자는 얘기죠. 아, 그렇지. 이게 보는 그거를 건데. 굳이 지금 여기서 그게 아닐 거니까 저는 지금 아니 박사님이랑 지금 알기로 하는 게 네. 3%까지 갈 거다라고 박사님은 여기서 6%에서 5%까지 떨어져도 다시 또 올라간다 이 걱정이잖아요 지금 그죠? 하반기에 그런 리스크가 그러니까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네. 제가 볼 때는 네. 미 연준이 이미 5%를 1년 동안 올렸으면 할 거 다 했어. 이 뱅크런 사태까지 났으면 제가 아직도 할 일이 남았다고 지금. 아니,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지금 기다리란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우리가 해도 저 연준 친구들이 우리의 말을 안 듣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논쟁을 해봐야 우리끼리는 그렇지. 해봐야 우리끼리 상관없을 말씀이구나. 것 같고 소용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우리는 연준 친구들이 도대체 무슨 행동을 할 것인가를 지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했던 게 네. 봐봐요. 이번에 SVB의 폐쇄 조치가 불과 44시간 만에 매우 발빠르게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물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몇십 조가 하루에 뱅크런이 나타나는 이례적인 상황이기도 했지만 50조. 네. 예? 50조. 50조. 네. 오케이. 50조. 55조.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신속했고 그다음에 주말간에 어쨌든 간에 얘네가 지금 뭐 페드랑 뭐 저기 미국 재무부랑 뭐 연방 저기 은행 감독국인가 네, 셋이 네. 해가지고 합작해서 이제 냈잖아요. 네. 모든 예금에 대해서 다 보호해주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얘네 뭐 기다리고 있었나? 뭔가 준비하고 있었나?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야,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고금리는 불가피해. 그리고 고금리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내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금리는 금리대로 인플레 대응하고, 여기서 발생한 시스템 리스크는 다른 제도적인 장치로 보완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은 은행 시스템만 건전하면 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은행 시스템은 은행에 투자한 주주나 채권자는 손해 봐도 돼. 이번에 굳이 안 해주잖아요. 그렇지만 예금자들이 내 돈을 은행에 놓는데 내 돈을 못 빼? 이거는 최악이니까 안 되죠. 이거만 네. 막아주자. 네네. 그러니까 제 생각이 뭐냐면 지금 정부가 돌아가는 대응 정책들이 빠르게 나온 걸 보면은 결국은 갈 길을 가겠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터진 게 정부 부채란 말이죠. 그죠? 정부의 채권은 30년짜리를 발행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죠? 근데 머추어를 하는데 높은 금리에서 계속 발행을 해야 돼. 근데 그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거는 이제 정부가 감당 가능하지 않게 되는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뱅크를 개런티를 하는 거를 하면서 여기서 금리가 올라가서 채권의 손실이 날 거를 계속 계산을 하게 되면은 미국 정부가 감당해야 된다니까 그거를. 그건 감당 못 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금리가 자연스럽게 3%대 중반 정도로 떨어져 주면 어느 시점에서 인플레이션이 잡혀 놓으면 3%대 중반으로 떨어져 놓아 주면은 그게 굉장히 이상적인 이코노미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그게 지금 여러 가지 실추가 있으면서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많이 저는 올렸다고 생각하고요. 첫째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이 올렸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5%까지 올려도 돼요. 긴 기간 동안에 뭐 한 3년에 걸쳐서 whatever the case is. 그러니까 뭐 정확한 정답은 없으나 근데 그거는 시스템이 감당 가능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새로운 걸 갖다 쓰기 시작한다 하더라도 네. 시간이 걸려야지 익숙해지는 거잖아요. 네. 네? 아,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당위적으로 맞는 말씀이시고, 근데 연준은 이미 똥볼을 찼죠. 사실은. 찾죠. 네, 찾고 근데 또 실수를. 똥볼을 찰까봐 전 걱정하는 거고요. 네, 근데 그거를 우리는 이제 FED하고 자, 좀 그러면은- 거리가 있으니까 우리 말을 안 들을 거니까 우리는 그들이 도대체 무슨 행동을 할까 그거를 추론하자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투자 대응을 하기에 그러니까 있어서는. 유연한 연준이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 아니고 그건 당연히 그래야 돼요. 지금 오늘 유 본부장님이 하신 말씀은 저는 구구절절 다 100% 동의합니다.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지금 인플레이션 앞에서 얘들이 도대체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뱅크런과 인플레이션 사이에서 연준 인사들은 도대체 어떤 결정을 FOMC에서 3월 23일 날 하게 될 것이냐. 여기서 또 똥볼 차면 우리 진짜 큰일 나는데. 자, 그래서 무슨 행동을 할 수 있을지를 시나리오를 좀 짜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네들이.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이 뱅크런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도대체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근데 게다가 안타깝게 얘네들이 이제 셧다운 블랙아웃 기간이잖아요. 기간으로 들어갔지. 예, 이 말을 못하는 기간으로 들어갔잖아요. 네. 자, 그러면 뭐 티미라우스라든가 이런 연준의 말을 전하는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이런 웃기는 상황이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자의 말에 좌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거죠. 저는 계속 뭐 중앙은행으로 항상 맞을 수도 없고 그죠? 네. 그리고 우리 한국은행이 요즘에 너무나 잘하고 있어서 좀 마음에 드는데 그 전까지는 정말 불만이 정말 많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결국은 언젠간 또 맞겠죠.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렇게까지 사태가 벌어졌으면 이거는 자기네 실추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자기 실수. 실수를 했다는 걸 인정을 해야 한다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금리를 내리라는 것도 아니고 올리라는 것도 아니고 네. 이게 이제 이미 벌써 뱅크런이라는 게 나왔단 말이죠. 세계에서 제일 큰 두 번째의 뱅크
그러니까 규모의 미국에서 발생한 뱅크런 중에 두 번째 규모 규모. 엄청나게 크니까. 근데 네. 이거는 부실 채권 갖고 난 것도 아니고 뱅크런 그러니까 이 시스템 문제 그러니까 자기네가 만들어 놓은 그 금리를 너무 급격하게 빨리 올린 거에 대한 현상이란 말이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럼 이거를 결국 코로나 때문에 만드는 현상이었으니 네. 이거를 해결하는 것은 우선은 한번 지켜봐야죠. 이렇게까지 올려놨으면. 말씀하신 대로 박사님 말씀대로 5%로 유지시켜 놓으면 괜찮잖아. 우선은. 그러니까 이 정도로 유지해 놓으면은 굉장히 높은 금리인 건 맞아요. 그죠?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인 건 당연하죠. 임금 상승률이 2%밖에 안 되는데 금리가 5%다. 그러면 이거는 높은 금리가 맞으니까 네. 그렇게 변해가면 임금 상승률이 지금 아직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프 때 아직은.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길게 좀 보자는 거고 그러면 너무 급하게 안 올려서 이렇게 됐고 너무 또 급하게 올려서 또 이렇게 됐으니 네. 이제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네, 뭐 그거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이번에 만약에 지금 그 이제 일단은 50bp 시나리오는 조금 없어진 것 같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거는 지금은 네. 아유, 그건 말이 안 되는 네. 얘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이미 분위기는 그렇게 싹 순식간에 바뀌었고 그러면 이번에 동결하는 게 맞을까요? 25p 정도는 뭐 예상하고 있으니까 이번까지만 25p 올리는 게 맞을까요? 5%까지 만들어 놓는 게 맞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당위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결국은 빨리 올려야 음흠. 이 사태가 빨리 끝난다. 네. 그리고 고통 없이 인플레가 사라진다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는 저는 환상이라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죄송한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댓글창도 별로 분위기는 안 좋아요. 지금 박 박사 얘기대로 하면 다 망하자는 얘기인데 죄송한 얘기지만 고통 없이 인플레가 끝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네. 그 고통이 짧게 끝나느냐 아니면 길게 가느냐에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상 금리를 더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네. 부담이라고 보는데 네. 왜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는지 그 환경을 생각해 보면 차라리 고통을 빨리 끝내려면 그래도 금리 올려서 인플레 잡히는 거를 먼저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없으니까 네. 한 마리 먼저 잡고 그 다음 잡아야지 두 마리 잡으려다가 지금 결국 여기 사태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4.5에서 4.75잖아요. 네네. 한 번 더 올려왔자 4.7에서 5.0이야.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 5%까지 빨리 올리고 끝내던가. 뭐 어쨌든 5%까지는 제가 볼 때 1년 정도 유지해도 네. 제가 볼 때는 급격한 어떤 경기 침체로 넘어갈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제 그 5%를 너무 오랫동안 유지했을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고, 그리고 결국은 3.5% 수준 정도까지 내려줘야 된다라는 게 저희 생각인데, 그거는 이제 지켜볼 수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쨌든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는 지켜봐야죠. 네, 여기서 자 그러면 추가적인 뱅크런이 없을까요?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야. 지금 왜냐하면 지금 벌써 저 유럽 지수 망가지고 있고요. 네. 나스닥 선물은 오전에는 반등을 했었는데 분위기 보니 싸해졌다가 네, 또 다시 반등하고 있어요. 근데 네, 유럽 떨어지는 거 보니 또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자, 그러니까 결코 이게 뭐랄까요? 그냥 단기에 그칠 이슈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고금리에 대한 부담이 목전에 차 있다가 그냥 SVB처럼 약한 데가 하나 툭 튀어나온 것일 뿐인 거고 비슷한 구조이든 아니든 근본적인 거는 결국은 고금리에 대한 부담이 지금 네.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네. 모양이 이번 뱅크론의 모양이 너무 나쁘지 않았어요.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말씀하신 이 회사 이 SVB가 되게 많은 부채를 진 것도 발행을 한 아닌 것도 것이거나 아니- 과도 우리가 리먼 사태나 이랬을 때 맛보았던 그런 약간의 뭐 모랄 해저드라든가 네. 이런 거에서 터진 거라면 뭐 니들이 잘못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맞고 잘 하자 이렇게 되는 건데 굉장히 건전한 은행이었거든요 지금. 그렇지 재무 아니, 측면에서 골드만 봤을 때는 삭스에서 자산이 이렇게 골드만 무위험으로 재어 있는데 일주일 전에 골드만삭스 타겟 프라이스 올려가지고 317불이었다며. SV가 그러니까 40불인가 이러던데. 그러니까 이게 은행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두렵다고 얘기해요. 제가 은행을 안 들고 있잖아요. 미국 은행들도 저는 잘 안 들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 레이 사이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주가 확 튈 수도 있고 폭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은행이라는 동물은 레버리지가 10배가 넘는 동물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조심할 수밖에 없고요. 네. 완벽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전까지는 안 되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서 보통은 무조건 금리를 막 내리는 시기 이때 투자를 해서 그다음에 정말 경기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시기 그때 또 투자를 하거나 그 사이에 막 왔다 갔다 할 때는 투자 안 하는 게 맞다고 계속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 은행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은행이 이런 경우라면 제가 볼 때는 정책적으로 지금 여기서 추가로 타이트닝 가기에는 네.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음. 네, 제가 보아왔던 과거에 모든 그러니까 구제금융을 피는데 여기다 대놓고 금리를 올리겠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다? 앞뒤가 안 맞는 케이스로 가버려요. 그래서 이미 지금 이렇게 구제금융을 하는 이유는 정부 부채에 대한 어떤 그 신뢰도도 심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정부 부채는 어쨌든 걱정할 게 없다. 그렇지. 너 언제든지 돈 네. 받을 수 있다. 네. 이거를 심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부 부채에 대해서 어떤 자신감을 줘야 되는데 여기다 넣어놓고 금리를 계속 올려버리면 그 자신감이 생길까요? 저는 안 생긴다고 봐요. 오히려. 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이 5%면 이미 많이 올렸고 5%의 정부 채권 금리인 나라가 어디 있어 지금? 선진국 중에서. 그렇죠. 예, 이미 미 연준은 할 거 정말 많이 했다라는 거죠. 예, 사실 실적 ECB가 더 올려야 돼. 네. ECB는 지금 인플레이션 저기가 있는데 네. 이제 겨우 이제 2%까지 올려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미 연준은 이 템포에서 좀 쉬는 게 맞다라는 거죠. 제 생각엔 글로벌로 봤을 때. 혹시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또 상상의 나래를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 짜봐야 되니까 네. 이번 뱅크런 사태가 소비 심리라든가 음. 이런 쪽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줄까요? 안 줄까요? 단기적으로는 무조건 주겠죠.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무조건 주겠죠. 네. 예. 왜냐하면 예금 인출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걱정스럽고 네. 쓰기는 두렵고 못 뺐으면 더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서 또 대출도 지금 은행권에서 확 줄였고 네. 확 줄인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대출 안 해줬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숫자가 좋게 나올 수가 없죠. 네. 그러면은 이번에 이 뱅크런 사태가 뭐 한 시중에 영향을 미치려면 다른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겠네요. 지금은 그죠? 나타났다고 봐요 이미 벌써. 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빨리 나타나면은 사실은 연준 입장에서도 오히려 자기네들이 원하는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모든 그 어떤 인플레이션 심리도 잡고 실질 인플레이션도 실제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오니까 그러니까 딱 지금 저거네요. 3월, 4월 달에 CPI와 이런 임금 상승률이 너무 높게 나와서 그렇죠. 연준이 행동을 잘못하게 하는 지표 디펜던티 하겠다고 했는데 네. 지표들이 높게 나와버리면 그게 이제 가장 큰 위험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면 예상대로 시장이 안 풀릴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그렇죠. 그럴 수 감안하셔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일단 뭐 좀 시간이 돼가지고 우리 네. 유 본부장님은 또 이만 좀 보내드리고 네. 오늘 정말 뜨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예, 저는 정신 머리가 막 뜨겁습니다. 저는 저기 할 얘기는 시간 주셔야 돼요. 유 본부장 가신 다음에. 왜냐하면 또 이제 교체 시간이 잠깐 있으니까. 네네. 그러게요. 자 오늘 뭐 또 아주 뜨거운 토론을 함께 재밌습니다. 해주신 우리 유 본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그냥 보내주시지 마시고 좋아요 네.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열띤 토론에 비해서 좋아요가 너무 적습니다. 네. 자 그러면 쌍따봉으로 우리 본부장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